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걸 자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상대방 후보에 제일 약한 사람을 밀어주는 게 역선택이지 않습니까? 지금 골든크로스를 해서 국민의힘 1등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로도 정권교체 할 수 있다. 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소위 확장성이라는 게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중도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스윙보트 계층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과 정책을 보고 얼마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구도를 보면 진영 대결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윙보트 계층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인데 지금 모든 나온 지표 중에서 스윙보트 계층이나 심지어 진보층이나 호남에서도 제가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는 우리 당 후보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낫죠. 또 그것이 대선까지 이어지면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역선택이라고 이제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몰아붙이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윤 총장이 막 검사로서는 잘했는지는 모르나 아직 정치인 되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다. 준비가 덜 돼 있다. 뭐 공약도 보면 그게 부동산 공약은 민주당 정세균 공약, 그 다음에 송영길이 공약, 유승민 공약, 전부 이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고 또 안보 공약을 보면 이 문재인 이익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보 공약을 만드는 사람이 이도훈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무슨 본부장 하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든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어제 토론하면서 깜짝 놀란 게 ICBM에 전술핵을 얹는다는 말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ICBM 관리에 우리가 관여한다. 그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에? 미국 ICBM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게. 이게 미국의 핵 방공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에? 미국의 핵 방공망 만드는데 자기가 관여하겠다. 대한민국 관여하겠다. 그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소화를 해갖고 자기 공약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이 공약이에요. 그게 모든 공약은 후보가 살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체득한 게 공약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참모 진영에서 써준 걸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 아닌가. 또 국방공약 중에서도 보면 만든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을 망친 육참총장, 해참총장, 뭐 공참총장, 공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재인이 이기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의의가 없죠. 나라 정상화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시대를 여는 원년의 정권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제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문정권 내내 한번 보면 국가 갑질 경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고 선진국 시대에 들어와 버렸고 민간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진 민간을 갖다가 억압하고 짓누르고 이런 정책만으로
선진국 시대를 우리가 정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시스템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줘 가지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서 국부를 늘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5년 내내 좌파 이념 경제만 경도가 돼 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것이 차기 대통령이 할 첫째 과제라고 나는 봅니다. 그걸 할 사람은 저는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죠. 우선 대통령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추진력입니다. 응?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오는 여야 후보들 중에서 추진력은 제일 제가 낫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녀야 할 두 번째 덕목은 현실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응?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는 나라 전체가 혼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덕목 중에서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해안입니다. 해안.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해안 없이 나라를 이끌고 갈 때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중요한 것은 강당과 결기입니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강당과 결기 없이 줏대 없이 이리 내몰리고 저리 내몰리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죠. 겹친다는 영향도 있죠. 이런 현상이 처음에 이제 2030 지지를 이끌어낸 분이 이준석 대표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내 후보 중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그래도 케미가 맞는 사람이 또 저고, 또 2030 세대에서 요구하는 답답함. 세상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을 속이 뻥 뚫리도록 들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홍준표라고 그분들은 봤고, 또 그걸 저하고 이제 늘 소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TK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정권 교체입니다.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TK 분들이 글로 몰렸던 거고, 이제는 이제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되기에는 험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움직이는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지만은 결국은 TK, PK는 저한테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준표로도 정권교체 할 수 있다는 그 대안이 지금 나왔으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TK나 PK 민심은 저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겠죠. 그 사이에 정치를 하면서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가 그 강성 우파들이라도 모아가지고 당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좌충우돌 하면서 내뱉은 말들이 특히 이제 여성층들에게 좀 반감을 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해서 여성점을 좀 다독거릴 생각입니다. 오해도 좀 풀고. 저는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문제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오히려 휴머니즘을 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 그런 식의 입장인데 저는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 대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남녀가 평등하게 대결을 해야 돼요. 예컨대 군대 같은 경우에 체력 측정을 할 때, 경찰 시험 볼 때 체력 측정을 할 때, 그건 여성의 경우하고 남성의 경우를 신체적 특성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응? 그렇지 않고 필기 시험 본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데 어느 계층을 우대하고 어느 계층은 차별하고 난 그거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3년 전입니까? 유시민 장관하고 MBC 100분 토론에서 내 조국을 사내 새끼 아니다. 그 정도로 내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잡으려면 조국을 잡아였어야죠. 조국은 못 잡아였잖아요. 대신 자기 부인, 동생, 사촌 다 잡아먹고 딸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다 한 집안을 다 도륙을 했어요. 응? 정작 잡아야 할 조국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응? 그게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응? 조국을 잡으려면 조국을 잡았어야지. 조국은 잡지 않고 가족만 도륙했다. 그거는 내 수사 철학에는 반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조국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건 참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이 전부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생각 바꾸겠다. 어쩌다 보니까 조국 이분이 이 사람이 꼭 내가 한 말을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니까 그 나하고 같은 편이다. 조국 이 사람은 윤석열 그 공격을 하면 꼭 그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마치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사람이 내 주장을 공유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국 프레임에 또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조국을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을 옹호해서 조국 지지자들이 나를 역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참 나 그 어이가 없는 주장이 참 기가 막힌 거다. 제가 26년 정치하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수 정당에 있다가 보니까 보수 우파 정책만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국회의원을 쭉 하면서 내놓은 정책의 기본은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사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그 구호를 중심으로 국익
우선주의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필요하면 좌파 정책도 쓰고 또 필요하면 우파 정책도 쓴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좌우 정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의 사람들도 저를 적대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사람들이 자꾸 그걸 민주당하고 정치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나는 26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입당일에 단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난 요즘 당내 경선을 하면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그 저군이 없는 공격을 하는 걸 쳐다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때 지금 당신은 어디 있었냐? 이 괴물된 보수 진영을 살린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4%배 안 되던 당을 안고 나 혼자 원맨쇼 해갖고 지난 탄핵 대선을 치르면서 그나마 흩어져 있던 보수 우파 진영을 끌어모은 사람은 접니다. 에? 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그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공정하냐는 문제. 지금 조국 사태로 공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어요. 응? 공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제도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응? 정시로 전부 채용하자. 그게 얼마나 공정합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경쟁을 해서 실력사회로 가자. 지금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로 80%를 뽑아버리는데 수시나 입학사정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스펙 쌓을 기회가 없어요. 응?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또 뒷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 표창장 받고 총리 표창장 받고 대통령 표창장을 받고 이래가지고 수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서민들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옛날 제도가 아니고 그게 가장 공정한 제도예요.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도 그렇습니다. 난 그 로펌을 로스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제도 그대로 시행되면 고려시대 음서제도의 부활이 된다. 그거는 처음 도입할 때부터 내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가진 자들의 자제들이 판검사를 독점하게 될 것이다. 법조도 독점하게 된다. 이게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신분의 대물림의 시대가 온다. 근데 그걸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진행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판검사 고위직을 했으면 아들은 판검사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실력사회로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또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난 뒤에 성적이 좋아야지 판검사로 갔는데 지금은 적당한 로스쿨 나와갖고 아버지 백으로 판검사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 말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국립의전원제도 만들어 놓고 의사 되기가 그리 쉽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조국의 딸 조민 사태를 보면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국립의전원도 내 조민 사태를 보면서 저것도 폐지해야 되겠다. 의과대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인데 어떻게 저런 변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도의 공정을 하자는 거예요. 실력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모든 경제정책을 국가가 틀어지고 인허가 여부 이런 것을 장악을 해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대는 이젠 지났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제 활성화의 첫째는 국가 그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강성노조의 발호를 억제하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발호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지금 국회가 180석을 민주당 측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통해서 안 되니까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이라도 활용해서 노동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불란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행사해서 노동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당내에서는 어느 후보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째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고 헌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강성노조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지금 암적인 존재로 자라고 있나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대처 방법으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택 공급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서 30만 원, 50만 원 뭐 그래 매일 발표를 합니다만은 주택 공급 대책은 이미 장기 주택 공급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짓기로 한 그 주택 개수가 나와 있어요. 매년. 근데 거기에 맞춰서 수급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수급 조절을 하면 되고 그 수급 조절을 하는 이제 방법과 장소 문제예요. 예, 방법과 장소 문제인데 그것을 신도시 정책으로 자꾸 몰고 가면 나는 신도시 정책을 반대합니다. 신도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주택을 건설해 본들 우선 도로를 새로 놔야죠. 그 다음에 지하철 놔야죠. 그리고 기반시설 해야죠. 또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어 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 없어갖고 신도시로 간다 칩시다.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3시간인데 어떻게 길에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얼마 전에 내가 오세훈 시장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도심 초고층 개발하겠다. 고밀도 개발하겠다. 오 시장도 서울 부동산만 잡히면 전국 부동산이 잡힌다. 그걸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응? 강북 대개발을 하는 겁니다. 강북 대개발을 해서 거기에 쿼터 아파트 제도를 도입하자고 내가 주장을 했어요. 쿼터 아파트라는 게 4분의 1 아파트라는 그런 개념인데 현 시가에 사실은 이게 정확히 환산을 해보면 6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냐? 공공용지가 없는데도 어떻게 국유지가 없는데도 쿼터 아파트가 되냐? 그건 재개발 때 가능합니다. 강북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서울 시내 용적률 평균 용적률이 145%예요. 서울 시내. 응? 그 용적률을 높이자 이거예요. 응? 초고층으로 지어가지고 40대 이하 경제활동계층들은 도심에서 살자 이 말이에요. 도심에서 살면 자기하고 직장거리가 짧아가지고 트래픽도 이제 대폭 줄어듭니다. 출퇴근 시간도 뭐 20분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뉴욕이나 홍콩이나 일본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쩐 이유로든지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용적률 제한하고 청구 제한하고 이래 하면서 주택 공급이 균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쌓여서 부동산 폭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부동산 세제를 고치자는 거예요. 세제를 고치자는 거는 지금 이 세제대로 하면 33평 아파트를 팔아갖고 24평 아파트를 못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내버리죠. 그리고 또 토지 취득세 내야죠. 세금 다 내버리고 자기가 33평 아파트 팔아서 24평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갈 때 그것을 주거를 옮기기 위한 주택 매매일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이거는 없애거나 감면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24평 아파트 팔아가지고 33평 아파트 가고 33평 아파트에서 45평 가고 이런 말하자면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놔주자는 거예요. 부동산 세제 중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를 마치 부자의 돈을 뺏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 종부세 도입할 때부터 문제 많다고 봤어요. 응? 한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돼요. 지금은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합니다. 응? 이게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임야도 있고 종합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단일 부동산이야. 단일 부동산을 과표를 행정자치부에서 과도하게 올려갖고 종부세 대상으로 몰고 간다. 우선 종부세의 취지도 맞지 않아요. 그럼 재산세를 현실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일 물건 부동산에 재산세도 부과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종부세도 부과하고 이건 이중과세예요. 그거는 헌법에 반하죠. 그래서 종부세는 배제하고 재산세를 현실적에 맞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재산세 부과 기준인 그 공시지가 그것도 마음대로 행정기관에서 정하면 안 돼요. 우리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국회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표 이 문제도 공시지가 과표 문제도 행정기관에서 국회에 통보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에 맞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행정자치부에서 과표를 갖다 대폭 올려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또 재산세 매기고 종부세 매기고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이거예요.